지난 17일 삼자회동에서 문재인 대표가 경제정책 실패론을 제기한 이후 청와대에서 이에 대한 반박 브리핑을 함으로써 여야 간의 경제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은 문제 제기 집단이고 집권당은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위기와 총체적 실패라는 문재인 대표의 지적은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 날 안종범 수석이 이례적으로 이제 기자실에 와서 위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뭐 일반 여러 자료들을 배포하면서 했는데 바로 문재인 대표의 반박을 받았습니다.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위기인지 아닌지. 국민들은 대부분 아마 위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대응 방안이 결국 적절했냐에 대해서 좀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오랜만에 저랑 의견이 똑같고요. 제가 할 말을 다 하셔서 제가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요. 그야말로 청와대에서 이번에는 뒤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이면서 조금 삼자회동의 정치적 의미를 까먹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는 신호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좌회전 깜빡이를 주고 있는지 우회전 깜빡이를 주고 있는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일관된 사인을 경제 주체한테 줄 필요가 있다는 말에 현 정부는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난 대선 이후 2년여 만에 만난 박근혜 대통령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문 대표는 시작부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셨지만 정부의 경제 정책은 국민들의 삶을 지배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동교동계 좌장격인 권노갑 상임고문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치 도의를 헌신짝처럼 벌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핫했던 정치권 현안을 분석해드립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선 두 분 뭐 진짜 프로 평론가 나오셨으니까 삼자회담 뭐 그거로 끝났으면 좋은데 이병기 실장께서 1시간 동안 두 대표를 잡아놓고 합의문까지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다음 날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자, 우리 김 변호사님 먼저 네. 감상평, 총평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비서실장이 이제 두 당의 대표를 잡아놓고 합의문 조율하는 게 아마 유사일에 처음 아니었나 그렇죠, 싶어요. 보면. 네. 그래서 저것도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비서실장이 좀 오버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두 대표께서 쿨하게 응해가지고 결국은 한 2시간 동안 이 문구까지 다 조율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소통이 되고 있고 상당히 진지하게 임했구나. 또 국정에 대한 시각 차이도 분명하게 서로 간의 어떤 인식의 차이를 상호 분명히 느꼈구나.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후 성명전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네. 야, 이게 이만큼 소통이 쉽지가 않고 국정 또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어떤 시각차가 크다. 네. 그래서 문제라면 문제고 근데 이제 또 거꾸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런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뭔가 심화된 내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긍정적인데 어쨌든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뭔가 좀 껄쩍지근하고 이렇게 마음속이 개운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황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후에 불똥이 튀는 게 아니라 잔불이 약간 남아있다가 지금 꺼져간다고 보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래도 두 번째 만났는데 저는 첫 번째 모임보다는 훨씬 이 삼자 그러니까 여야 그리고 청와대 모두가 사실상 내심으로 이번 회담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뒤에 청와대 뭐 안종범 수석의 공격이 있고 또 야당의 반격이 있었던 부분은 그냥 이 그걸로 끝내서 그냥 다 무난하다고 하면 서로가 좀 쑥스러우니까 한번 그래본 것이고요. 그게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묘한 게 이제 최근 갤럽 조사가 사실 오차범위 내지만 3% 떨어졌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제 이 이른바 뒤끝 공방에서 안종범 수석이 이제 기자실에 와서 위기 아닙니다라고 데이터들을 줬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위기라고 그러고 한쪽은 위기가 아니다라고 그러면 국민이 느끼기는 우리 경제가 체감적으로 위기 아닙니까? 네. 청와대가 좀 말려든 거 아닙니까 이게? 글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수석이 얘기하는 것은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좋은 장점들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경제 성장률이 2013년도에 보니까 3%였고 2014년도는 오히려 0.3% 더 늘어서 3.4%까지 갔다. 그다음에 취업자 수도 좀 늘었다. 그다음에 뭐 집 거래도 좀 활발해졌고 주식 시장도 회복이 됐다. 이제 그런 점을 가지고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 아, 야당 대표 당신 왜 그래? 지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은 이제 야당 대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 그런 거시경제 얘기 하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대학생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반절이 지금 취업을 못 한다는데 또 최저임금도 지금 그 돈 가지고 도대체 사 먹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또 우리 지금 양극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화되어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너무 지금 심각하게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뭔가 좀 이렇게 양극화해서 좀 소외되어 있는 이 계층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호를 하자. 아마 이 얘기를 문재인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지금 결이 다른 얘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 같고 어쩌면 그 이론 논리 대결에서는 청와대가 조금 좀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소장님. 청와대가 대응을 잘 못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뭐 그 경제가 비세하나마 세계적으로 어려운 장기 불황 침체 속에서 조금 회복은 되는 기미가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야당도 별 말을 못 했을 겁니다. 지금 뭐 세계 경제 전체가 이런데 성장 동력을 한국만이 찾기는 불가능하고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가 좋아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고 당신들이 집권했더라도 별 방법이 없을 것이다. 솔직하게. 예,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뭐 좋은 의견이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죠. 그러게야 또 나중에 경제 문제를 가지고 야당은 다음 대선 때까지 계속 시비를 걸어올 겁니다. 그럴 때 그럼 당신들이 지금 집권했더라도 이 경제 상황에서 더 좋게 할 자신이 있느냐. 그건 누구도 못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100% 이상이 되는 개방 경제 아닙니까? 이런 개방 경제하에서 한국 경제가 독단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까? 중국도 지금 침체에 접어들고요. 한국의 주요 경제 상대 블록들이 다 어려워지는데 한국 경제만 어떻게 좋아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뭐 어려우면 밑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어려워지니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경제를 전환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초이노믹스에서 그 사실상 46조 투자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좀 지나친 감이 있고요. 또 부동산 3법이나 이런 걸 통과시키고 부동산 취득세, 양도세 감면을 시켜서 부동산 활성화를 해서 경제가 살아난다. 그건 정말 아픈 환자한테 마취제 놓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어떤 방법으로 경제는 안 살아나죠. 그래서 좀 더 솔직히요. 국민들 앞에 어려운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경제가 어려울 때 부패 척결도 하고 4대 구조개혁을 해서 그 경제가 앞으로 조금 좋아지는 시점이 오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아주 좋아지도록 할 수 있는 토대를 지금 만들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청와대가 나은데요. 그런 관료적인 답변을 야당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안종범 수석이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잘 되고 있는 점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10대 기업 어떤 고간의 유보금만 해서 10대 기업 안까지 한 520조 정도 지금 추정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대 기업까지만 700조 추정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말기에 지금 가계부처 총액이 한 700조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드디어 이제 가계부처가 1000조를 넘어섰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모여 있는 10대 기업, 30대 기업은 집중적으로 돈이 몰려 있고 그 30대 기업 벗어나면 그 나머지는 사실은 기업들도 이제 중견기업이라든지 소규모 기업이라든지 가게는 사실상 그냥 완전히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 어떤 이런 극단적인 어떤 부의 편중 구조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고 또 미국이나 선진국들도 비슷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정치를 하고 정책을 구상하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실은 밑에서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자고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표의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청와대나 최경환 어떤 경제부총리 입장은 근본적으로 이 구도를 깨야겠다는 생각을 아직 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논쟁은 장기적으로 내년 어떻게 보면 총선 때나 대선까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슈 소득 중심이냐 성장 중심.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요. 청와대가 자신들이 제대로 반격을 한다면 그게 또 허점이 많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최저임금이나 저임금 계층이
이 자영업자 계층에 많이 몰려있죠. 네. 한국의 자영업자가 570만 명 이렇게 네, 안팎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종사하는 사람은 대부분 월급이 120, 30만 원 안팎의 최저임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올려줄 수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 여력이 안 되고요. 또 나머지는 그 열악한 그야말로 사양 산업에 가는 그 간의 수공업이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그 어떤 비정규직이라든지 노동자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소득을 갖다가 누가 올려줄 겁니까? 그러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네. 역으로 지급해주는 그런 어떤 저소득 계층이 대해서는 임금을 보조해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방향을 취하겠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좀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국적인 현실에서 무조건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네.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논쟁을 갖다가 일으키기 위한 그런 어떤 부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야가 경제 정책에 있어서 논쟁이 벌어져야 국민들이 이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서로 자기 주장만 해버리고요. 상대 주장에 대해서 논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 네. 그 최경환 부총리도 네. 이제 최저임금 올려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할 수 있는 면들은 많은데 다만 이제 이 구체적인 접근면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제 이 부분 차이도 좀 자꾸 얘기를 해야 좀 재미없는 네, 경제 지금 뭐, 얘기군요. 네,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어젠다들 가운데서 다른 듯하지만 또 같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병기 실장이 들어오고 나서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네.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요. 앞에서 김경진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두 대표를 모으고 합의문을 쓰게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이후에 수석 비서관들의 반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별로 이득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반박이 안 됐는데 왜 이것은 가만히 놔뒀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수석들에게 그 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자율성을 줬으니까 그랬는데 아마 지금 뭐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대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안종범 수석이 그런 말을 했다고 누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나 있습니까? 솔직히 언론에 사라져가 오래간만에 여기서 토론 한번 해보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 의미도 없는 이야기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부패 척결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신임 비서실장이 부패 척결에서 제가 봤을 때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부패 척결이 이번에 제대로 되는가가 저는 그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운명을 가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패 왜냐하면 척결이? 칼을 갖다가 제대로 뽑겠다고 총리가 이야기했고 대통령이 나서서 그 다음에 뿌리채 뽑겠다고 못을 네. 박았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도 이번에 부패 척결을 하는 듯 하다가 허지부지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모두가 박근혜 정부는 이제는 상처뿐인 늙은 사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하이에나조차도 뜯어먹으려고 달라들 겁니다. 그래서 네. 여태까지 박근혜 정부가 원전 비리 척결을 네. 하겠다, 철도 비리 척결을 하겠다, 탈세 뭐 역외 탈세 척결을 하겠다 나섰지만은 하다가 경제에 뭐 악영향을 주니 네. 어쩌니 하면서 허지부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허지부지가 됐을 경우에는 정권 자체가 허지부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병기 실장이 이걸 과연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가 하는 네.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궁금해지는 게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패 척결을 제대로 해야지 못하면은 진짜 이제는 레임덕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한 것이 됩니까? 글쎄 이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문제 네. 있는 걸 이제 밝혀내야 되죠. 밝혀내야 되는데 근데 청와대 입장도 어려울 거예요. 저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중간에 조율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실은 저게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준 독립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사라는 것이 어떤 정치 논리하고 이제 벗어나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밖에서 알려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친이계들 뭐 알게 모르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아마 접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결국은 검찰이라든지 군 검찰 또 국세청이라든지 관세청이 얼마만큼 제대로 해내느냐 결국은 그 역량에 따라서 방금 황정수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의 어떤 레임덕 문제가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확실히 뭐 이병기 실장 취임하고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바뀌는 것 같은데 이제 결과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 주제를 4.29 재보선으로 네. 좀 한번 돌려보고 싶은데 얼마 전 재밌는 얘기가 선거는 프레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김무성 대표는 헌법적 가치,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표는 하얀 도화지에다가 지갑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프레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뭐 요즘 선거는 프레임도 아니더라고요. 지역 일구는 지역에 가가지고 열심히 그냥 뭐 조기 축구에 나가고 경조사 다닌 사람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궐선거는 사실상 프레임에서 조금 벗어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물과 더 나아가서 지역에 얼마나 이 토착화됐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도 한데요. 문재인 대표는 그 보궐선거를 겨냥해서 지갑을 즉 경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년 총선과 그 다음에 다음 대선 유능한 경제입니다. 까지를 보면서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나빠질 거다라는 문제 인식은 정확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경제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까지 야당은 보면 경제보다는 쓸모없는 이념 공세에 굉장히 많이 소모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 세월호 가지고도 그냥 낭비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은 남은 3년 동안 계속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강조하는 방식으로 해서 중도나 일부 보수층까지의 지지를 얻어내어서 확고하게 대선을 굳혀가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내년 총선에서 본인이 이끄는 새정치연합이 승리를 하면 대선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야권의 대선 후보는 본인이 아마 거의 99%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까지 문재인 대표는 경제 공세를 지속해 갈 거라고 보고요. 여권은 지금 뭐 종북 프레임 이런 어떤 부분에서 벗어나서요. 사실은 이 종북 프레임이라는 부분은 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보수를 조금 직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은 실제로 국민들의 의식이라는 것은 사상 누각입니다. 항상 이렇게 여건에 따라서 이 보수가 됐다가 진보가 됐다가 하는 사람이 실제로 보수다 진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자기가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 한 이명박 정권부터 지금까지 7년간은 보수가 훨씬 많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은 결국은 경제적인 토대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 이념이 무슨 필요 있느냐 이런 의식이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은 이 경제 문제에 굉장히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새누리당이 설정해 놓은 경제적인 어떤 아젠다들 이런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부동산 활성화로 과연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그것이 상층의 일부 국민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중산층과 서민, 특히 전월세에 허덕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된다. 그리고 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중시해야 되고 특히 뭐 세금 같은 경우에 담배값하고 연말정산 합쳐서 10조도 안 되는 돈 때문에 표를 엄청나게 잃은 거 아닙니까? 회군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부패 청산을 바라봤을 때요. 고작 10조 때문에 저 난리를 쳤는데 몇십 조가 없어졌는데 그걸 갖다가 당에서 비호하고 나서는 것이 옳은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네. 새누리당에 대해서 지금 많은 주문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표가 경제에 집중하는 듯이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반해서 또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주국가냐 이런 문제를 또다시 얘기했는데요. 이거 또다시 공격 포인트를 지금 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야당의 대표라면 어쨌든 국정 전반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야당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사람들이 수권 능력이 있느냐. 근데 수권 능력의 핵심 포인트는 국민들이 지금 경제를 가지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공부한다, 또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인들의 철학이나 관점을 얘기한다. 그건 매우 중요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번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한참 레포트 대사 습격 피습 이후에 한참 올라가 다시 지금 한 3, 4% 다시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빠지게 된 연유가 결국은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 사드 배치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정부 여당 내부에서 혼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이 혼선하는 과정을 보고 박근혜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 대북 정책하고 외교 정책이다. 이런 어떤 피상적인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게 전혀 조율이 안 되고 중구난방이고 박근혜 정부가 그걸 과연 잘할 수 있느냐 이 의문을 가지면서 이게 빠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드 적극적으로 배치해야 된다. 근데 이쪽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깊이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 분명한 어떤 야당 대표로서 얘기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건 적절하게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판세가 굉장히 불리한 것 같아요. 네 군데 중에서 최소한 두 군데는 아마 패배가 거의 분명한 것 같고. 어디입니까? 그건 이제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나머지 두 군데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큰데 만약에 두 군데 다 패배를 해버리게 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재보궐에 대해서는 야당이 전면적으로 안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발이 빼고 조금 상관없는 듯한 분위기로 가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자. 아마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묘한 시기에 우리 권노갑 고문께서 등장을 하셨는데 정동영, 천정배 두 분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간에는 뭐 과거 DJ 정부 시절의 정풍운동 때문에 구원이 작동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지금 야당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호남신당의 주도권 다툼인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황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80대 중반이 돼가는 권노갑 고문의 그 말씀이 야당의 어떤 중요한 멘트로 언론에 보도되는 이 현상도요. 우리나라 정당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뭐 개인적인 어떤 입장에서 비판을 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 권노갑 고문 굉장히 노회한 분이잖아요. 지난번에 그 이 새정치연합의 당 대표 경선에서는 평소에 또 뭐 그렇게 사이가 꼭 좋지 않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지지했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표가 되니까 또 이 입장은 그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치연합을 힘을 실어주는 또 그런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 본인의 입장에서 현재 문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부분이 있겠죠. 야권이 뭐 4월 재보선 이후에 크게 분열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문 대표 집권 이후에 이제 당을 대표가 된 이후에 뭐 한 달이 됐죠. 이런 과정에서 뭐 안정성이 좀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또 본인이 그런 입장을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뭐 과거에 어떤 그 구원,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뭐 이선 퇴진하라 뭐 이럴 때 어떤 원한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최소한 명분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사리에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관악보다는 가령 광주 서구에서 천정배 전 장관이 당선이 되게 된다면 이제 호남 쪽에서 그러나도 호남 신당론의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천 장관이 당선이 되면 그게 가시화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아마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천 장관 당선은 절대로 막아야겠다. 뭐 요 생각인 것 같고 그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아마 권노갑 고문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권노갑 그 전 대표, 전 고문의 경우에는 출판 기념회에서 반기문 총장과도 또 연관이 있는 듯이 또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황 소장 말한 대로 그런 부분이 오랫동안 정치에 관여했던 분들의 노회한 모습이죠. 이게 반기문 사무총장이 당연히 어떤 여권 특히 친박계 후보가 될 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가니까 그 발언을 함으로써 슬쩍 물타기해서 도대체 반기문이 누구 사람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면서 반기문 본인이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길 자체를 차단하고 그다음에 특정 세력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를 그냥 완전히 잘라버리는 그런 효과를 그냥 한순간에 가져온 것이어서 대단히 노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뭐 중요한 것은 야권의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4월 재보선 선거에서 광주 서구 을이 어떻게 될 것이냐일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누가 쉽게 낙성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그 남은 한 달쯤 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 체제가 어떤 큰 실수를 하느냐, 또 아니면 호남의 정서가 어떻게 바뀔 만한 이 터닝 포인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동교동이나 호남 정서를 상징하는 그런 의원들이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있어서 그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권노갑 고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맏형이다, 보스다 이런 동교동계의 상징적인 입장에서 아마 문재인 대표 측에서 집요하게 작업을 했던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밑에 동교동 정서가 좀 바뀌지 않겠나 기대를 하는데요. 그래도 또 호남의 그 광주의 정서라는 것은 워낙 그 이 동물적으로 탁월한 감각들이 있으시더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체제에 대해서 한번 시동을 걸지 않으면 내년 4월 공천에서 아마 호남 출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몰살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또 제기가 된다면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광주 잘 아시잖아요. 그 고향이기 때문에. 근데 여론조사 해보면 천정배 전 장관이 한 7% 정도 앞서고 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앞서고 있는데 문제는 그럼 천 장관이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 한 사람하고 싸우는 구도냐.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동안 사실은 이 새정치연합의 아마 지도부 전체가 내려와서 거기서 거의 상주를 하면서 선거 운동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로 1대 10이 될지 1대 120이 될지 지금 뭐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역 민심은 지켜보고 있는데 천정권에 대한 연민의 어떤 정들은 좀 상당히 그 얘기를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 127의 싸움이 된다면 그거는 아무리 연민의 정이 지역 주민들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